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소개부터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희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윤주입니다. 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4명으로 추려졌죠. 후보들 간 신경전도 치열하고 아마 이거 지켜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광고부터 다녀와서 그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여러분은 정치인싸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여는요.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댓글 무료고요. 자, 신선구님께서 장성철 잘생겼다라고 해주셨. 커피 쿠폰 10장 드리겠습니다. 장 소장님 사비로요. 본인 사비로. 저희 예산은 안 잡혀있어요. 출연료에서 깎으면 돼. 이선영 앵커님이 보내주셔야 좋아할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저 같은 월급쟁이한테. 이게 보면 지금 말하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보는 것 같아요. 왜요? 서로 간에 그냥 떠넘기기. 그래도 이거는 칭찬이잖아요. 칭찬인가요? 네. 아무튼 잘생긴 장 소장님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면 바퀴벌레로 자동차 바퀴로. 저는 화냈을 것 같아요. 되게 불쾌하더라고요. 맞아. 대선 후보들을 앞에다 두고 바퀴벌레 얘기, 바퀴 얘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전에 그 청년 MC가 이런 질문할 것을 미리 당에서 알았다면 이거는 막았어야 되고 알았는데도 안 막았다면은 이거는 당이 경선에 별로 신경 안 쓰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보는 저도 상당히 불쾌하고 기분이 상당히 나쁘더라고요. 러브 이즈님께서 윤희석 멋지다 해주셨는데 윤 전 대변인께서는 커피 쿠폰을 이선영 앵커님 이름으로 제가 뭐 잘못했어요?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네. 윤 전 대변인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바퀴벌레, 저도 자동차 바퀴. 이런 밸런스 게임 같은 거 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이런 정도로 할 줄은 몰라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고 우리가 뭐 전당대회는 축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적어도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게 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왜 우리가 이 전당대회를 해야 하는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있을 수 없는 발상이잖아요. 이걸 아무도 그럼 제지도 안 하고 의견도 안 줬다는 얘기인데 세상에 이 중계되는 와중에 이런 게 나와서 놀랐어요. 저는 정말 이게 참 참담했습니다. 솔직히 참담했어요 저는. 네. 처음에 여러 이벤트를 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좀 표현이 과할 수 있지만 뭐 나치의 명랑운동회냐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이벤트를 할 때냐라고 했는데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훨씬 심하게 이벤트를 했더라고요. 욕 먹어도 쌉니다. 그러니까 뭐 다들 말씀하셨으니까 일반적인 상식에서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 정치 이벤트 중에 하나 뭐 재미 이런 것도 고려가 됐을 수도 있으나 수준이 너무 낮다. 그러니까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 국민의힘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질문이었다라고밖에 비판할 수 없습니다. 네. 저는 바퀴와 바퀴벌레가 나왔을 때 이게 혹시 숨겨진 은유적 다른 의미가 있나 고민을 해봤어요. 저도 해학과 조롱 경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혹시 뭐라도 했나는데 순수한 의미로 아무 의미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심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맥락에서 나온 건지 좀 이해하기 힘들기는 했었어요. 맞아요. 네. 한때 홍준표 후보가 바퀴벌레라는 표현을 많이 쓰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그걸로 연계가 됐었는데 꼭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네. 뭐 MBTI 얘기도 나오기는 했는데 이거 막 몇 년 전에 유행하던 거여가지고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거 제가 이제 서류 접수를 대리인으로 갔잖아요. 거기 보면 MBTI를 그냥 쓰라는 것도 아니고 퍼센티지를 쓰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잖아요. 거기 보면. 네. 그러니까 이거 후보들이 막 다시 해야 되는 거야. 이거 하나 써야 되는. 이게 좀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도대체. 꽤 오래 걸리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골탕 먹이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에서 후보들에 대해서 금액도 보세요. 이정현 전 대표는 무슨 1억씩 받아 막 하면서 결국 출마 포기하셨잖아요. 1억씩 내고 이거 내고 또 1억 내고 올라가는데 계속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계속 힘들게. 당이 후보를 이 후보를 안 힘들게 해서 어떻게 해서 대선 나가서 이기게 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후보 뽑는데 어떻게든 재밌게 해서 뭐 힘들게 해서 올라가게 만드는 것까지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외부에 너무 있는 후보를 신경 더 쓰는 거 아니에요? 당이?
그러네. 외부에 있는 후보는 돈 안 아, 들이고 제가? 그냥 바로 경선 단일화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것이고. 근데 저는 정당에서 그런 것 같아요. 특히 국민의힘을 보면 지금 현재 후보로 나서 주는 것만 해도 그 후보들한테 고마운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 돈을 주고 나와 주십시오 해도 좀 부족할 처지인 거는 같은데 국민의힘이 하나하나 후보들한테 어렵게 하고 돈 받아서 계속해서 이런 뭐 이벤트를 말도 안 되는 이벤트를 만드는 거 보면 국민의힘 참 답답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나 볼 건데요. 지난 22일부터 24일 한국갤럽이 실시한 조사고요.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이었습니다.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38%로 앞서 나갔고 그 다음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인데요. 한동훈 후보가 8%, 홍준표 후보 7%,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권한대행이 각각 6%, 그리고 나서 안철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각각 2% 나온 요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제 뭐 갤럽 조사 관련해서요. 전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전체 응답자에서 나온 결과잖아요. 이재명 후보야 뭐 아마 요 수치가 제일 높은 수치였을 거예요. 38이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예, 그렇고 이제 저희 쪽에 약간의 변동이 있는 거죠. 뭐 차이는 1 정도 나는 정도밖에 안 사실 되지만. 오차범위 예. 내예요. 예, 그래도 뭐 한동훈 후보가 처음으로 갤럽 조사에서 보수 진영에서 맨 위에 올라갔다. 그러게요. 예. 그거보다 제가 늘 이제 경선이니까 저희 당 그 유권자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 지지층 관련한 수치만 계속 보는데 그 수치가 많이 변했어요. 전주보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그 지난주에는 홍준표 20, 한덕수 20, 김문수 18, 한동훈 16 이랬거든요. 20, 20, 18, 16 이랬는데 이제 뒤집어져서 한동훈 후보가 21가 나왔어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19, 그다음에 김문수, 한덕수가 17 이렇게 두 분이 나오고 뭐 유보층은 한 18%. 그러니까 약간 한동훈 후보가 이제 뭐 토론회도 하고 하면서 조금 올라오는 느낌은 이 조사에서 좀 나왔다. 예, 그렇게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언급하신 지난주 조사는 4월 15일부터 17일 동안 한국갤럽이 실시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조사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한편 대통령감으로 인식하는 정도를 보면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좀 이렇게 수치가 꽤 낮게 나왔어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와서 플러스일수록 지지자가 많고 마이너스가 나올수록 반대자가 더 많음을 의미하는데 한덕수 후보가 플러스 46, 김문수 후보가 플러스 25, 홍준표 후보가 플러스 2, 한동훈 후보가 마이너스 16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그 소위 한동훈 후보에 대한 이 비토 여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뭐 배신자 뭐 이게 있으니까 난 한동훈은 안 찍어. 뭐 이게 강하다는 하나의 징표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게 한동훈 후보에게 남아 있는 큰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이제 갤럽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1등 나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도 좋고, 야 우리가 잘하면 될 수 있을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홍준표, 한덕수, 김문수 이 세 분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성향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합을 따져보면 53%예요. 그러면 이 수치를 대입을 해보면 결국에는 뭐 결선에 한동훈 후보가 올라가더라도 대선 후보로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인정받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갭 차이가 상당히 지금 한 30%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 좀 쉬워 보이지 않는다. 더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은 점점 근데 시간이 갈수록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씩 오르는 건 기본적으로 뭐 유승민, 안철수 두 후보가 유승민, 오세훈 죄송합니다. 유승민, 오세훈 두 후보가 출마하지 않으면서 그 표를 가져가는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대선 본선이 가까워질수록 본선 경쟁력을 생각하는 지지층들이 좀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고요. 저는 또 지지층보다도 당원들이 더 실질적인 본선 경쟁력을 더 생각할 거라고 봐요. 이준석 당대표 때부터 그리고 지난번 한동훈 당대표 때도 그리고 윤석열 후보 이럴 때도
국민의힘 당원들은 좀 전략적 투표를 하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에 반타는 후보가 과연 본선 경쟁력이 있을까라고 생각되면은 어쨌든 찬탄 쪽으로 좀 더 의견이 모여지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근데 예를 들어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다만 중간에서 약간 오락가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을 반대했지만 하야를 요구했다라는 좀 기묘한 논리를 만들어놔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갈지, 시간 동안 어느 정도 할지. 또 하나는 만약에 국민의힘 당원이 이번 대선은 졌다 이렇게 포기해버린다면 본선 경쟁력보다는 그냥 본인들이 더 지지하고 싶은 사람을 지지할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본선 경쟁력을 선택하기 시작했다라는 박 시장 말에 동의하는 것들은 수치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보면 한동훈 후보가 지금 갤럽에서 유의미하게 이제 그 가장 높은 국민의힘 내에서는 선호도 조사가 나왔는데, 보면 국민의힘 후보 당선을 기대하는 층에서의 투표가 또 한동훈 후보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22%의 국민의힘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지를 많이 보냈다는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흐름 자체는 점점 더 본선 경쟁력 쪽에 인물을 선택하는 쪽으로 갈 거다.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수치로 따라서 흐름 자체가 한동훈 후보와 김문수 후보와 자리의 순위 바뀜이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 한동훈 후보가 있던 자리를 지금 김문수 후보가 차지하고 있고요. 수치상으로는 한동훈 후보가 김문수 후보 자리에 지금 꿰찼어요. 홍준표 후보가 나름대로 약진을 하는데 정체된 상황이고, 저는 지금 현재 있어서 보수층 내에서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극명하게 배은망덕론이 있어요. 배신자, 배은망덕, 얄미운데? 라는 어떤 비토가 있기 때문에 비호감도가 높을 수는 있지만, 미워도 한동훈 아니면 이번 본선에 싸울 수 없겠는데라는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입장을 선회하고 있어요. 뭐 김문수 후보도 비상계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긴 힘들다, 잘못됐다. 그러니까 옹호해서 비판으로 바뀌면서 결국에는 한동훈 후보와 대립각을 서던 후보들이 다 나름대로 입장을 바꿔버리면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그다음에 고민했던 보수층, 배은망덕론을 가지고 있던 풍부했던 지지층도 한동훈 후보에게 많은 지지를 보낼 수 있어서, 저는 이 추이가 아마 이강 구도로 굳혀진다면 아마 한동훈 후보 좀 나름대로 유의미한 결과를 뭐 도출할 수도 있겠다. 네. 이제 국민의힘 2차 경선 얘기를 해볼 건데요. 지금 박 실장님, 서 수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국민의힘 당원들 내부에서, 그러니까 반탄파보다는 찬탄파가 조금 더 대선에서 유리하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유권자가 늘었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현재 여론 지형으로는 그렇진 않지만 이제 저는 점차 그게 더 높아질 것이라고 봐요. 아니 그런 이유 때문에 나경원 후보가 진출을 못한 걸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거는 이제 드럼통 때문에. 그건 드럼통 때문에. 본인이 드럼통 안에 들어가서 제가 봐서는 자멸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리를 한 거고, 나경원 후보의 가장 큰 패착은 본인이 순수하게 최소한 정치적인 야망을 품고 대선 후보가 돼서 나라를 지키고 당을 지키겠다는 생각보다는 한동훈 후보에 대한 뭔가 구원을 좀 풀겠다는 그런 좀 사심. 그다음에 따지고 보면은 본인의 정치색을 다 버려버리고 또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등에 업고 뭔가 이번에 좀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그런 또 사심. 이 두 가지가 작동하면서 드럼통 캠페인, 그다음에 콜드플레이의 드러머 캠페인, 이 두 가지가 저는 4강에 떨어진 주요한 요인이다. 원조 드럼통 장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정확한 분석이시고 전 거기다가 하나 덧붙일게요. 그러니까 대통령 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보다는 덜 인정받은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홍준표, 김문수 이런 분들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해봤거나 경선에 나가봤던 사람들이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하고 비상계엄과 탄핵 과정 중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용기 있는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국민의힘 지지층이라 하더라도 나경원 의원이 당대표 좋아, 원내대표 이 정도인데 대통령감, 대통령에 도전한다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량감이 좀 다른 후보들보다 좀 떨어지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봤는데요. 처음에 이 4등 5등 대결에서 안철수 후보가 나경원을 이겼다, 요 관점에서만 보면서 나온 분석이
이 유권자들이 좀 전략적 판단을 하기 시작했구나. 이제 그러면서 안철수가 이겼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네. 비슷한 관점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김문수 후보 지지세가 생각보다 안 떨어져서 나경원 후보로 갈 수도 있을 표가 안 갔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김문수, 나경원 두 분이 같은 행보를 보이고 햄버거도 같이 먹고 뭐 협력하자 이렇게 갔는데 김문수, 나경원을 다 지지할 수 있는 후보군 그 지지자들이 생각보다 표를 나경원 후보에게 줄 만큼 여유가 없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김문수 후보 어떻게든 김문수 후보 쪽으로 일단 뭉쳐놓고 보자는 그분들의 의지가 굉장히 세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경원 후보한테 갈 수 있는 표가 적었다. 저도 약간 그렇게 보는 게 큰 밑의 흐름은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본선 경쟁력을 생각하는 게 높아지는 건 맞는데 일단 여론조사만 했었잖아요. 근데 여론조사 추이로도 사실은 나경원, 안철수가 거의 박빙이었어요. 약간 더 높았고 무당층에서는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더 높았고 근데 더 주요하게 작용된 건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덕수 효과로 한덕수 효과가 생기면서 단일화를 그때만 해도 유일하게 얘기했던 김문수에게 표를 몰아주자. 근데 마침 또 김문수 후보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초나 2월, 3월에서 봤던 압도적인 우위를 못 점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김문수 후보가 2강에 못 들어가는 것 아냐라는 우려가 생기면 김문수 후보 지지층에서는 그러니까 넓게 봐서 한덕수 대행 지지층에서도 김문수 쪽으로 몰아주자. 그러면 나경원 쪽으로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또 나경원 후보는 저는 약간의 김문수 대체제 이분이 토론에서 어떨지 모르니 한 명 정도 보초병으로 세워놔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장 외에 한덕수 보초가 서 있기 때문에 굳이라는 생각도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안철수 후보가 2차에 올라가게 됐는데 한덕수 캠프에서 보기에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한덕수요? 죄송합니다. 한동훈 한이 후보. 깜짝 놀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한동훈 후보. 안철수 후보가 올라오신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오늘 이제 4인 토론회를 할 텐데 만약에 나경원 후보가 계셨으면 한 사람만 계속 공격하는 모양새가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숫자적으로 2대 2니까 뭔가 개헌과 탄핵에 대한 입장이 비슷한 분이 이렇게 좀 대화의 장을 열어줄 수 있는 특히나 안철수 후보가 최근에 굉장히 선명한 메시지를 낸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이에서 한동훈 후보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얘기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린다. 그리고 이제 어제까지 맞수 토론했잖아요. 만약에 나경원 의원이 들어왔으면요. 한동훈 후보는 4개 다 지명받고 그러니까 4번을 다 했을 거예요 아마. 저는 그렇게 봐요. 나경원 의원 분명히 한동훈 후보를 지명했을 겁니다. 안철수 의원만 김문수 후보를 찍어서 4개 중에 3개 했는데도 그 체력적으로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또 한 사람이 이제 주목받는다 이렇게 보겠지만 3대 1로 해버리니까 묻혀버리더라고요. 지난번 1차 토론에 보면 이철우, 나경원, 홍준표 그리고 한동훈 이렇게 한 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혼자 고군분투했는데 그냥 묻혀버렸어요. 그 탄핵 반대와 이런 논리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가 올라오신 게 좀 득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아니 찬탄파 표가 뭐 분산될 거다 이런 우려도 있던데요. 그건 이제 4명에서 1명만 뽑고 결선 없다면 그런 분석도 가능한데 결국 제가 볼 땐 4명이 뭐 4명 중에 1등이 과반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어차피 2명으로 나뉘어져서 결승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크게. 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뭐 30일에 전격 사임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정확한 건가요? 그거는 이제 우리 드럼통 소장님께서 현재까지는 출마는 뭐 100% 넘을 정도로 확실한 것 같고요. 30일 날 이제 출마 선언을 하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질문에는 뭐 사임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임은 뭐 그 전에 할 수도 있고 30일 날을 디데이로 정해놓고 출마 선언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어떤 단계냐면 나 출마할까 말까 고민 이게 아니라요. 4단계에서 지금. 네. 그러니까 나밖에 없어 이제 그 4단계까지 간 거예요? 이제 5단계. 5단계. 나밖에 없어 이제 여기까지 간 건데 지금은 대선 프레임과 대선의 캐치프레이즈를 뭘로 할까 그거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지금 결심의 단계는 훨씬 넘어섰다. 그러니까 출마는 기정사실화해야 된다. 이번 대선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참가자 선수로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주에 한덕수 추대위라는 곳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는데 이거 좀 실체가 뭐예요? 뭐 고건 총리 얘기도 나오고 손학규 전 대표 얘기도 나오는데 손학규 전 대표는 다른 인터뷰에서 나중에 이제 본선 후보가 되면 도와줄 용의가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뭐 고건 전 총리나 다른 분들은 아닌 것 같고 추대위를 경기고 동창회 했잖아요. 그냥 그 정도다. 그러니까 한덕수라는 이름으로 해서 아 나도 뭐 좀 해보자라는 분들이 모여서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한대행이 그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리지 않았다라는 걸 강조했는데 뭐 한덕수 행도 굳이 나쁠 건 없죠. 누군가 분위기 이렇게 만들어준다니까. 근데 그 급을 보면 유력 정치인도 아니고 신망이 있던 사람도 아니고 명망이 있던 분도 아니고 경기고 동창이 그냥 우리 동창 잘 되라. 그 정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한덕수 대행이 정확히 알아야 될 게 그 추대위 위원장을 그런 분이 만든다는 게 당신의 현주소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 정치를 안 해봤고요. 이 출마 자체가 기획 출마이기 때문에 세력을 어떻게 모집해서 움직일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덕수 대행 얘기까지 했고 댓글에서 맞수토론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맞수토론은 2부에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여러분은 정치인싸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의힘의 후보자들 맞수 토론 얘기해 볼 건데요. 가나다 순으로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이 네 사람의 맞수 토론이 있었잖아요. 이거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분은 어떤 토론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인상 깊게 보셨는지. 뭐 어제 한동훈, 홍준표 두 분이 그냥 공수 바꿔서 2번 연속했잖아요. 네, 시간도 길고. 예, 네. 그 두 분의 캐릭터가 거의 100% 나온 걸로 저는 봅니다. 이게 안 맞죠. 이 방식이. 한 분은 인파이터고 한 분은 뭐 아웃복서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뭐 그렇게라도 비유는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안 맞으니까 이상한 걸 가지고 이제 서로 감정 싸움이 되고 뭐 예를 들어 홍준표 후보는 깐족거린다는 말을 계속 하시고 한동훈 후보는 아부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검사처럼 취조하는 느낌이 있게 나왔잖아요. 계속 공격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게 다 나와서 그건 이제 평가는 국민들이 하시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요러한 걸 안 하셨으면 좋겠다. 한동훈 후보도 또 홍준표 후보도 뭐 저도 연이 많으니까 홍준표 후보 저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좀 유심히 본 것은 홍준표 후보님 생각보다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느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정책 토론은 아닌 느낌? 정책에 대해서는 그건 뭐 물어보면 되지라는 느낌. 그 모 교수님 이름을 계속 언급하셨잖아요. 트럼프하고 만날 때도 데리고 가면 된다고 하시니까 거기서부터는 얘기가 안 되겠더라고요. 정책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 토론을 길게 2번 한 거가 되게 일정이 가혹하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맞수 토론을 하면서 이런 게 나오는구나. 4명이 하면은 거기까지는 얘기가 못 들어갈 거예요. 막 묻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가는구나 해서 맞수 토론의 효과 이런 걸 살짝 느낄 수 있었던 두 분의 연속된 토론이었습니다. 그래도 홍준표 후보가 자신의 강점을 드러냈다라고 보인 부분은 없었나요, 박 시장님? 예, 없었어요. 아닙니다. 일단 이번 토론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좀 해봤는데 네. 이번 토론의 최대 승자는 깐족거리다는 동사가 차지했음을 많은 국민들이 한 번씩은 찾아봤을 거예요. 네, 깐족거리다는 정의에 대해서 명확히 알게 됐고 또 실시간으로 그 사용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보면서 최대 승자는 깐족거리다라는 동사가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보다도 이제 홍준표, 한동훈 두 후보의 토론이 관심이었잖아요. 저도 뭐 다 보진 못했지만 거의 대부분을 봤는데 쭉 보면서 두 분이 잘해왔던 거를 계속 잘하고 있구나. 근데 기존에 잘해왔던 걸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후보는
잘해왔던 검사의 취조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고 홍준표 후보 역시 잘해왔던 둘러대기를 계속 보여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한동훈 후보가 좀 더 잃지 않았나.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새로운 모습에 대한 기대치가 없어요. 원래 스타일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본인 그렇게 살아왔고 그 모습 그대로 해서 지금의 나름의 어쨌든 지지도 받고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한동훈 후보는 정치 경력이 길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서 새롭게 어필해야 될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걸 좀 못하지 않았나? 저는 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많은 분들에게 좀 중도적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사심 없이 두 사람의 토론을 어떻게 봤냐. 물론 윤희석 대변인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대답이 뻔하잖아요. 그런 거 없는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또 한동훈 후보가 잘했다라고 보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동훈 후보가 잘했죠. 근데 그거는 상처뿐인 승리가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제 토론을 보고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그러한 당원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의 분들이 오, 토론 저렇게 잘했네. 나 이제 한동훈 지지해야 되겠네. 그렇게 넘어가는 퍼센트가 얼마나 될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검사 얘기를 하셨지만 추궁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냥 피의자를 막 몰아붙여가지고 자백받아내는 그런 추궁의 모습이 보여져가지고 정치인 한동훈의 모습보다는 검사 한동훈의 모습이 보여서 아직은 검사의 물이 덜 빠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결국에는 저런 토론을 하는 이유가 본선 경쟁력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누가 이재명과 더 잘 싸울 수 있을까 그런 건데 어제 토론회를 보면 그냥 상대방을 그냥 잘 모르는 사람 그리고 예의 없는 사람 깎아내리는 모습만 보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 토론이 아니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좀 아쉽고 최종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젊은 홍준표가 나이 든 홍준표랑 토론한 거랑 똑같았다.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젊었을 때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DJ 저격수 해가지고 정말 강하게 상대방을 몰아붙이는 토론의 달인이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선 제1검 이렇게 하면서 상대 검사로서 이름이 높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젊은 홍준표, 나이 든 홍준표가 싸운 거 아니냐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이 나라를 운영할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후보 경쟁을 하나 좀 너무 수준이 떨어진다라는 거 좀 불편한 좀 즐거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즐겁다고 해야 되나? 불편한 재미를 좀 느꼈는데 까투리 타령을 봤어도 제가 깐족 타령을 보는 듯한 느낌. 서로 그러니까 국간족과 신간족의 싸움. 그래서 둘 다 서로 그랬잖아요. 깐족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게 깐족되는 겁니다, 선배님. 이러면서 깐족 타령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봤을 때 지금 내용은 안 들리고 서로 하는 게 그냥 깐족되는 거구나. 그냥 결국에는 영상 매체로 비춰지는 토론회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는 거거든요. 이미지를 보는 것이지 그 내용을 유권자들이나 판단하는 사람들이 다 듣진 않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두 사람의 내용 측면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압승처럼 보이나 둘 다 비슷하게 돼버렸다. 그래서 국간족, 신간족으로 좀 이미지가 남아버려서 좀 아쉬운 토론이었을 것 같고요. 저는 뭐 꼰대력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김문수 후보의 꼰대력,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의 꼰대력, 그거를 한동훈의 깐족력으로 다 눕혔구나. 그래서 그런 정도의 수준밖에는 평가가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들. 준비가 안 됐구나. 정책적으로 나라 운영할 준비가 안 됐다는 건 한동훈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게 어떤 여러 가지 정책 사안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가 쓴 책에 나온 내용을 물어봤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쓴 게 아닌 것 같다는 티가 나는 겁니다. 그 책 보세요. 그거 뭐 보시면 되지. 그걸 물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홍준표 후보는 최소한 대권 후보가 되려는데 그런 정책적 마인드가 없구나라는 거. 두 번째는 한동훈 후보도 실수를 한 게 대한민국 국가 예산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350조가 아니라 674조인데 한 670조라고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1년 예산이 350조인데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준비 안 된
또 어떤 대선 반박을 후보일 수 제대로 있다. 했어야 됐다. 그 의무지출 예산이랑 그 얘기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 수정을 했죠. 그러니까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한동훈 후보 하여튼 다 아는 줄 알았는데 예산도 모르는데 이게 도는데 그 이제 하여튼 그럴 수도 있고 그래요. 강력한 조선 제1의 검이 어젠 조선 제1의 깐이 됐다. 아니요. 아니 근데 안철수 후보가 서운해하겠어요. 안철수 후보 말씀은 없으셔가지고. 네. 근데 어제 안철수 이준석 후보 AI 토론회가 따로 있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게 더 품격이 있고 대선 후보다운 토론이었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당에서 좀 그렇게 형식을 바꿔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보기도 좋았고 너무나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로에게 인신공격을 해대는 그런 대선 후보 토론이 뭔 도움이 됐을까. 맞아요. 상당히 좀 아쉬워요. 이게. 그러면은 이 맞수 토론에서는 이제 4명 중에 누가 최강자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든 상황인가요? 지금? 한동훈 후보가 잘했는데 네. 잘했다니까요. 득표에는 도움이 될까. 그런 또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토론하기 전과 후에 득이 조금이라도 있냐? 조금은 있다. 많이는 없는 것 같다. 이런 것도 많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먼저 비판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왜 그런 말을 듣느냐? 깐족거린다는 얘기를 왜 듣느냐는 것 그것이 대중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 그걸 우리는 심각하게 보는 거잖아요. 다만 두 분이 김문수, 홍준표 두 분이 뭐 준비가 안 됐다는 표현은 좀 과할 수는 있는데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보고 어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토론의 한계 지금 말씀하신 그게 있다. 김문수 후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라는 얘기를 한 7번인가를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길잖아요. 그 말씀하신 꼰대력과 비슷한 겁니다. 네. 그게 깐족거린다는 얘기도 한 10번 정도 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할 때도 비슷하게 표현을 바꾸잖아요. 그게 안 하고 그대로 가는 거를 보면서 이분들의 생각과 여러 가지를 제가 느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고 득점은 김문수 후보가 아닐까 또 그런 생각도 해봐요. 김문수 후보요? 네,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막 비판 왜 이렇게 했어 막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그런 게 없었지. 김문수 후보 자체가 언급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우리 김문수 후보가 토론에 가면은 말도 잘 못하고 뭐 정책도 잘 모르고 좀 버벅대고 그렇게 좀 토론에 가면 갈수록 마이너스 효과밖에 없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언급이 안 된 것 자체가 오히려 좀 현상 유지를 통해서 다른 분들이 마이너스 점수 받아가지고 오히려 더 득점한 것이 아니냐. 이 정도면 잘 막았다. 제가 왜 꼰대력하고 깐종력에 대해서 비교를 했냐면 어제 홍준표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끄집어내요. 자꾸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김문수 후보가 당신이 깐죽깐죽대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어. 내가 그 기분을. 그러니까 두 분은 이렇게 이미지만 봐서는 두 사람 꼰대예요. 젊은 후배가 그렇게 말대꾸하고 말꼬리 잡고 이렇게 뭔가 선배가 얘기하는데 이렇게 뭔가 말을 안 듣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유권자들이나 보수층에 특히 젊은 층들이 봤을 때는 뭐 내용보다는 뭔가 누르려고 하는 꼰대력을 느꼈을 것이다. 물론 이제 한동훈 후보도 깐족깐족대는 그 이미지 부분에 있어서 깐족력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존재하나 꼰대력이 부정적인지 깐족력이 부정적인지는 비교를 해봐야겠으나 최소한 제가 봐서는 한동훈 후보가 득실을 따졌을 때는 그나마 두 분의 꼰대력보다는 더 득점을 하지 않았을까. 깐이 이겼다. 예. 국민의힘 경선만 놓고 보면 그럴 수가 있는데 본선을 생각한다라면은 사실은 한동훈 후보도 약간의 실점이 더 많지 않았나.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보여주지 않아야 될 모습들을 보여준 것. 예를 들어서 저는 그건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상대방이 답변하고 있는데 계속 서류처를 보고 있다든지 그거는 사실 보기엔 되게 안 좋아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물론 경선 같은 경우 뭐 중도층에서 상다수도 별로 안 받겠지만 나름 시청률은 꽤 높았어요. 유튜브 동접자가 11만이 제가 보니까 몇 개 채널 보니까 넘더라고요. 아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많이 받겠지만 어쨌든 누가 본선 최종 후보가 되든 국민의힘에서 중도층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들이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대선 주자가 늘 보여줘야 되는 그 1번이 력, 깐중력이든 꼰대력이든 힘이거든요. 근데 그 힘을 보여주진 못한 것 같아요. 그냥 공을 보여줬다. 근데 역시 욕심이 없는 사람이란 건 보였지만 어떤 지지자들이 느끼기에 힘을 보여주는 그런 건 좀 없었다는 박 느낌이 실장님 들어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토론을 엄중하게 진중하게 미래 비전 얘기하고 그러면
중도층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약간 뭐 열띤 토론이 되지만 서로 공격도 예민하게 들어가야 되죠. 근데 어제 예를 들어 두 사람 홍한처럼 사실 너무 세세한 거 전 한 상당 부분 한 5분의 3 정도는 굳이 안 다뤄도 될 내용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거의 발언,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의 발언 또 아주 세세한 것 그런 거 가지고 그리고 예를 들어 뭐 홍준표 후보도 계속 이제 인신공격성 발언들을 계속하고 이런 부분들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냈다 실점왕이에요? 자살골 넣은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상처뿐이 영광이고 그나마 안철수 후보가 평타했어요. 그래도 메시지도 선명했고 정책적으로 접근하려고 했고 뭐 본인이 탄핵에 찬성했던 부분도 알렸는데 이제 존재감이 미비하다 보니까 주목을 못 받는 것뿐인데 그래도 4명 중에는 그나마 정상적인 대선 후보 토론한 분은 안철수 후보다 정도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27일, 28일에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거쳐서 29일에 결과가 발표 나잖아요. 그러면은 결선 2인 누가 될 거라고 예측을 좀 하세요? 일단 뭐 저는 한동훈 후보 올라간다고 얘기해야 되죠.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럼 이제 한 분이 누구냐? 그러면 김문수, 홍준표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더 많이 얻을 거냐? 이제 요 정도로 제가 질문을 축소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에는 제가 홍준표 후보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에 여러 가지 뭐 데이터도 보고 이렇게 보니까 김문수 후보 뒤에 한덕수 총리가 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 지지의 배경이. 그렇지. 그래서 쉽게 안 꺼진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최종 2인에 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저는. 김문수, 한동훈. 저도 김문수, 한동훈. 같은 이유로 같은 한덕수 대행의 어떤 그림자. 네, 다른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뭐 하락 추세는 있지만 확 안 빠지더라고요. 그거는 단단하게 좀 뒷받침하는 세력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저 정도면 막 치고 올라갔어야 되거든요. 의원들도 48명이 도와주고 있고요. 매일매일 정책 관련해서 발언도 하고 있고 이슈도 가져가는데 못 치고 올라가는 거 보면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계속 홍준표, 한동훈을 얘기했었는데 김문수 후보가 가진 장점이 이제 뒤에 한덕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김문수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제를 달았었는데 근데 지금 다른 후보들도 다 단일화를 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면 때문에 홍준표, 한동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봅니다. 저는 2H를 고집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홍한, 한호 봤다시피 뭐 극명하게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긴 하나 김문수 후보에 빠지는 추이 그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지도도 지금 답보 아니면 지금 처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 처졌을 때는 반대급부로 그 범위 안에 있는 홍준표 후보에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홍준표, 한동훈으로 이강이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이선영 의원님 김문수 홍준표 이런 분들도 올라갈 수 있고요. 김문수, 안철수, 홍준표, 안철수, 뭐 한동훈, 안철수 이렇게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잘해줘서 다 걸쳐놓기. 알리바이. 아니지. 다 쇼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문어발식 평론이라고 할 수 있죠. 잘 모른다 이 말씀을. 훌륭하십니다. 네, 저렇게 해주셨네요. 이렇게 해야 돼요. 네. 맞아요. 아니, 그나저나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빅텐트 얘기를 하면서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중요하다. 또 민주당 비명계도 함께 가겠다. 근데 이게 뭐 당사자들이랑 소통이 좀 된 얘기인지 아니면 혼자 하시는 그냥 김치국 마시는 거예요. 떡 줄 사람 생각 안 하는데 김치국 마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조금 더 뭐 김문수 후보가 김덕수 얘기를 해서 더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더 업그레이드한 것 같아요. 홍덕수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홍덕수 말고 홍준석도 될 수 있고 홍재명도 될 수 있고 다 열어놓겠다. 그래서 나는 그만큼 통합에 대해서 다 열어놓는 정치인이다. 이걸 보여주려는 것이지 실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장 소장님 이준석 후보 생각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전혀 단일화 생각이 없어요. 전혀. 네, 전혀. 그 누구와도? 그냥 국민의힘이 후보를 접고 그냥 이준석 후보 당신이 대선 후보 하세요라고 하지 않는 한 단일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덕수 빅텐트가 나오는 게 되게 신기해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지지율을 보면 빅텐트는 아니고 지금 앞서 얘기했던 갤럽 지지율만 봐더라도 한동훈, 홍준표보다 낮은 지지율이거든요. 장 외에 있는데
그럼 이 경우는 그냥 이너 텐트 정도거든요. 이게 어떻게 빅 텐트인지 텐트가 더 작은데 그런 의문이 자꾸 들고 그러면서 물론 뭐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이 사실은 쉽지 않은 거잖아요. 전직 대통령의 파면 때문에 생긴 거고 또 그게 계엄이었고 그래서 뭔가 계속 다른 어떤 스토리가 필요한 건 알겠는데 한덕수 대행이 지금 대행 자격에서 대선 주자로 나오는다는 것도 상식적이지가 않고 더군다나 그렇다고 지지율이 압도적이냐 오히려 낮고 솔직히 잘 이게 과연 빅텐트냐 이런 용어부터 저희가 좀 제대로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덕수 대행 쪽에서는요 텐트는 이제 유행이 지났다 이제 차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들어가요? 차박 그냥 텐트는 안 된다. 그럼 당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새로운 차를 사가지고 자기 차로 다 초대를 하겠다라는 거죠. 거기는 이제 전기가 있으니까 히터도 틀고 시원하게 할 수도 있고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 거기서 요리도 해 먹을 수 있다. 프레임 자체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차덕수로 모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차덕수 은재. 차덕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차박이니까. 그냥 내란 프레임이라든지 탄핵 프레임, 비상계엄 프레임, 윤석열 프레임, 이재명 프레임 가지고는 도저히 중도보수파가 이기지 못한다. 계속 얘기하지만 통상 문제, 무역, 국익, 외교 이걸로 프레임을 확 바꿔야 이길 수 있다. 그거의 적임자는 차덕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덕수는 제가 봐서는 차도 못 팔고 마무리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이 착각하고 있는 게 최소한 이번 조기 대선의 동기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줬잖아요. 그리고 탄핵, 파면. 그러면 거기에 자유로울 수 있는 국민의힘의 후보는 따지고 보면 한동훈 후보밖에 없어요. 그렇죠. 안철수 후보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런 정치적 자산을 가진 사람이 돼도 될까 말까 하는 이런 구도 싸움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염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됐어요.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와서 합치자 그러면은 겨우 탄핵에서 벗어난 후보를 국민의힘이 어렵게 세웠는데 그리고 한번 싸워보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러면 그분은 내란에 오염이 안 됐나요? 최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내란의 중심에서 2인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수를 쓰지 해서 분석하는 평론가들은 이건 대권령이 아니라 당권령이구나. 한동훈에게 당권, 당무 우선권을 주지 않고 향후에 당을 접수 못하게 하려는 마지막 어들이 한덕수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비슷하게 봅니다. 이 보면 한덕수 총리를 선택하신 분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네 분으로 보고 국민의힘의 4명 가지고는 당선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을 하자 이것도 있겠지만 그 이유를 받겠죠. 이 4분 중에 누구라도 후보가 됐을 경우에 다음에 그럼 대선 후보가 또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지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밀어서 후보를 만든 다음에 당권을 이 사람 위주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자유롭게 하자. 이런 생각까지 갔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덕수 총리가 이것을 모르실 리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설득을 당하신 느낌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그렇게 옆에서 계속 얘기한 거예요? 뭐 이분이 잘 알죠. 장 소장님. 다음에 한번 쫙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은 출마 선언하기 전까지는 이 상황을 확정적인 사실처럼 얘기하는 게 좀 어렵겠다. 본인이 정말 99에서 100으로 가는 순간이 굉장히 어려울 거다. 한덕수 총리가. 출마 선언하는 것까지가. 그래서 저는 아직도 안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분위기를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를 못하거나 출마를 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못 되더라도 정치를 안 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까지의 설계도까지 계속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맨날 설계만 하는구나. 네. 색칠은 이제 국민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네, 제가 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200% 지금 나온다. 29일 날 국민이 멋있게 짠하고 새로운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나올 것이다 봅니다. 박 실장님 그냥 단답형으로 안 나올 것이다. 아직 네. 걸고 계신 거고요. 알겠습니다. 계속 나 꺾었잖아. 안 나와야 된다 아니에요? 안 나와야 되기도 하고 그럼요. 안 나올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본데 만약 나오면 엄청 이상한 거죠. 다음 주에 좀 지켜보도록 하죠. 일단은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정치인싸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얘기했는데 민주당 얘기 포함해서 오늘 못다한 얘기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